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통관리사 2급 필기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 시간 앞전에 이제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하고 나서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선택하는 문제들이 한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외우는 용어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리쇼링 나오죠? 자, 그리고 오프쇼링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하나만 확실히 외워도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리쇼링은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자국으로 다시 옮긴다. 즉,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가지고 온다. 라는 게 리쇼링이라는 거고요. 오프쇼링은 반대했죠.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긴다. 자국에 있는 기업을 해외로 다시 보낸다. 라는 게 이제 오프쇼링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레토의 법칙은 80%의 결과물이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 라는 법칙이고요. 자, 롱테일 법칙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T와 기술 발전으로 상위 20%가 다수 80%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법칙 두 가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가격 결정법 중에 우리 단수 가격 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경쟁보다는 마지노선의 가격에는 느낌을 준다. 즉, 우리가 경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가격 설정법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단수 가격 결정법은 내가 경쟁이라기보다는 원가를 비교를 해서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가격 결정법은 뭐, 1000원이라고 할 걸 990원, 뭐, 900원, 1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싼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oT는 잘 많이들 아시죠?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 내장의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 스마트 제품들 포함되겠고요. 자, 그리고 버디백, PC백, 피기백, 이거 세 가지 외우겠습니다. 자, 버디버디, 우리 옛날에 버디버디 하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버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날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항공기와 화물을 이용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PC백, 우리 PC하면 뭐 떠오르죠? 물고기죠. 자, 물론 스펠은 다르지만 우리 물고기는 배 타고 잡습니다. 그래서 선박, 화물이 조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피기백은 우리 돼지, 서부 영화 보면은 이 돼지들을 기차로 옮기는 게 참 많습니다. 가축들을. 그래서 철도와 화물로 운반하는 수단을 우리 피기백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 척도, 양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숫자 표현이 가능하거나 셀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성적 척도는 그러면은 셀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주관적인 견해로 측정돼요. 그래서 경영진들의 이 토론이나 회의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들이 정성적 척도이다. 우리 마케팅 계획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정성적 척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정 기능 도매상에 대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한정 기능을 하는 도매상, 즉 도매상 중에서도 딱 특정 기능만 하는 분야들이 나눠져 있다는 건데요. 5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현금 무배달 도매상, 캐시 올리라고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 지불만 하고요. 배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무배달. 자, 그리고 트럭 배달 도매상,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배달도 하는데 트럭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팔기도 해요. 우리 다육이나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이런 것도 굳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진열 도매상. 자, 도매상인데 매장에 가서 진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진열을 해주면서 이 진열대에 있는 재고들도 관리를 해주고 이런 진열대들을 이용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하는 도매상이 진열 도매상이다. 그리고 우편 주문 도매상은요. 우리 귀금속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계나 이런 값비싼 것들 우리가 들고 다니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같은 거를 들고 다니거나 우편으로 보내줘서 마음에 드시는 번호나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물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송 도매상. 자, 직송 도매상 말 그대로 직송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은 하지 않습니다. 자, 공급자나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바로 직접 운송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직송 도매상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아웃소싱 그리고 3자 물류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A라는 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 해주려고 합니다. 외주를 준다는 거죠. 자,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B기업에. 자, 우리 물류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 네가 좀 대신 해주라. 돈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비용 절감합니다. 자, 외주를 내가 맡기면은, 자, 내가 A라는 기업이 물류를 B한테 맡겼으니까 물류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럼 고객 서비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 관리를 통한 또 인력 관리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잘 이루어지려면 뭐다? 최고 경영자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3자 물류나 물류 아웃소싱 주는 이유는 뭐다?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자 물류 3PL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3자 물류라는 것은 물류의 기능을 다른 회사로 외주를 주거나 혹은 내가 자회사를 세우는데 이 자회사는 물류만 담당하는 자회사를 세운 경우에도 제3자 물류다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B, NB, GB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것 내용 볼 거예요. 자, 개별 상표.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유통업체가 만들었으면 PB다. 자, 그리고 전국 상표. 제조업체가 개발, 생산, 프로모션 다 했다. NB다. 자,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에 노브랜드가 있죠? 노브랜드 상품이 N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표는 광고비와 포장을 간소화해서 원가를 절감시킨 거예요. GB. 점포 상표는 소매업자들이 직접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SB. 자, 그리고 경쟁 상표는 후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저가 상품 FB다 라고 5가지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포의 경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포의 경쟁 분석도 5가지로 나뉘죠. 자, 먼저 첫 번째 업체 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자, 단적인 예를 들게요. 국밥집과 뭐 쭈꾸미집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A라는 고객이 나 국밥 먹을 거야. 다음날에 쭈꾸미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쟁 구조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업태 내 경쟁 분석은 뭐냐?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입니다. 자, 앞선 내용이 업태 간이었으면 업태 내는 국밥집과 국밥집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냐 보는 게 업태 내 경쟁 분석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잠재 경쟁 분석은 앞으로 신규 등장할 만한 그런 가게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나 업종을 파악 및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 보완 관계 분석입니다. 자,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이 있는데요. 자,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 요 4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온다. 경쟁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4가지 중에 한 단어로 나온다. 그러면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위계별 경쟁 분석 내용이구나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정답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위계별 경쟁 분석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입지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유형 6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태간 업태는 내용이랑 연결되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적용형 입지입니다. 자,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예요. 즉 오프라인 매출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집재성 입지입니다. 자, 동종업체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루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자골목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가구점 이런 모인 친구도 되겠죠. 자, 그리고 집심성 점포.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집심성, 중심, 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중심부에 입지에 유리한 점포들이에요. 백화점,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집재성 점포. 집재성 입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동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먹자 골목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산재성 점포. 말 그대로 산재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요 탄력성이 낮아요. 그래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편의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부적 집중성 입지 되어 있죠. 자, 국부적이니까 살짝 중심은 아니고 외곽이다, 그죠? 자,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의 국부적 중심지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친구들이다. 종묘점이나 석쇠점, 비료점 이런 친구들은 중심에 모여 있는 것보다 조금 외곽에 모여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게 국부적 집중성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입지 매력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이 있어요. 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C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자, C라는 고객이 있고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자, A 도시에 있는 하이마트를 가려고 했는데, 자, 여기 C 고객이 하이마트 가야지 했는데 B 고객에 전자상가가 생겼대요.
그럼 내가 굳이 A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고객 차단을 잘하고 있다면은 B 지역이 고객 차단의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충 가능성 원칙. 2개 이상의 점포가 고객을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런 것들은 뭐냐? 자, 넥타이 가게와 셔츠 가게는 같이 있는 게 좋겠죠. 아, 저기 셔츠 사러 가면 옆에 넥타이 가게 있어서 셔츠 사고 넥타이 사러 가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서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반 유인 원칙. 유사업종에 소매하면 모이는 게 좋다. 자, 이거 뭐죠? 집재성 입지죠? 자, 이거 뭐였죠? 아까 먹자골목이었죠? 자, 우리 비슷한 친구들은 오히려 모여있는 게 낫다. 보시면 되겠고요.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겠죠. 자, 점포 밀집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 밀집 원칙. 모여있는 게 좋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뭐였죠? 산재성 입지라는 거죠. 자, 산재성 입지 아까 뭐였죠? 편의점, 이발소,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이 되죠. 왜? 자, 그 상권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모여있으면은 서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조금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품질 관리 비용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비용, 물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 가지 나와요. 뭐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 평가 비용 나옵니다. 자, 먼저 내부 실패 비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 발견된 거라는 거죠. 자, 선적, 출하 등의 전에 발견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재검사를 한번 하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내부 실패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외부 실패 비용은 뭐냐? 고객에게 발송 후에 발생하는 뭐 환불, 뭐 교체, 수리 이런 것들 해당되겠죠. 자, 근데 평가 비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 자, 어쨌든 이것도 고객에게 지금 물건이 도착 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부 실패 비용과 너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눠봐야 된다는 게 내부 실패 비용은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평가 비용은 생산 과정에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만들었는데, 샤프를 만들었는데, 뒤에 누르는 심이 빼먹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을 평가하는 비용에서, 요거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호큐 보겠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해요. 자, 경제적 주문량, 일단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 연간 재고 비용의 최적화를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재고 유지비, 이 A라는 물건 하나를 유지를 하는데 창고 비용도 들겠고요. 요거를 관리를 하는 인건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들겠죠. 자, 이런 재고 유지비와 또 이런 A 하나를 주문하는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서 보니까 야, 우리가 이 A라는 물건을 1년에 한 1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딱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러면은 한 번 주문할 때 10개만 주문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일단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이 뭐냐? 자, 수요량은 항상 일정해요. 우리는 내년에는 100개 필요하고, 지금은 한 200개 필요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수요량은 일정하다. 그리고 단위 구입 비용은 주문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량은 항상 한 방에 입고된다. 리드타임이 없거나 일정하다. 항상 재고가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요 내용, 이 7가지 내용이 섞여서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정량주문, 정기주문 보겠습니다. 자, 정량주문 말 그대로 우리 량을 보는 거죠. 자, 한 번에 내가 주문을 몇 개를 하냐, 요렇게 보는 거고요. 정기주문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기한을 정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사용을 하냐, 그게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죠. 자, 정량주문법은 표준 부품이 주문하는 경우, 많은 품목이 많거나 고정된 주문량,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주문식이나 저가 물품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정량주문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EUQ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정기주문법은 전용 부품을 주문한 경우 품목이 적거나 유동적인 주문량, 당연하겠죠? 자, 일정한 주문식이 고가 물품인 경우 정기주문법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요 차이점들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의 효용 보겠습니다. 자, 효용은 4가지 있어요. 시간, 장소, 소유, 형태인데요. 자, 시간. 우리가 물건을 빨리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관 기능으로 우리가 물건을 더 빨리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사는데,
자, B 매장까지 가서 물건을 사오느니 A의 매장을 하나 차려줘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고객들에게 멀리 가서 사실 필요 없게 시간을 효용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B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로 내가 옮겨줬죠? 자, 운송 기능을 통했기 때문에 자,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 차이를 극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 효용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법적으로 내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유권이 이동되는 거고요. 형태 효용은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코카콜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코카콜라. 자, 코카콜라에서 우리 원액을 만들어요. 이 원액을 각국에 뿌립니다. 각국에 뿌려요. 그럼 각국에서는 이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원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과 탄산수로 섞죠. 자, 그걸 섞은 것을 이제 다시 또 병에 넣습니다. 병입을 하죠. 자,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들이 원액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을 분할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 잘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효용의 개념은 뭔가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거나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수량들을 나눠서 10개 사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이 형태 효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구조에 대한 한번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각 기업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들이 편성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라인 스태프 조직이에요. 자, 라인 조직을 보완하는 스태프를 추가한 형태로 스태프는 분석, 조언, 보조의 성격을 띱니다. 자, 그럼 라인 조직이 뭔데? 자, 라인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한계가 분명하고 관리자는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한다. 즉, 우리 라인이 이렇게 쭉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대빵이 야, 물 이렇게 쫙 진행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죠? A 책임이죠? 자, 근데 여기 이게 라인 조직이라면 여기에 스태프가 한 명 추가됩니다. 자, 이제 리더가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했네, 스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조언, 막 분석 이런 걸 해줘요. 이렇게 되면 뭐다? 라인 스태프 조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프로젝트 조직 보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조직을 우리는 그냥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왜냐면은 매트릭스 조직 볼게요. 자,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다. 자, 무슨 말이냐? 프로젝트 조직은 뭐 하나 프로젝트만 달성하면 다시 해체되는 일시적인 조직이란 말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옛날 막 관료들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비리도 저지르고 로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근절하자. 야, 니네 여기 있다가 이 일 끝나면은 딴 데로 이동해. 이런 식으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을 넣어버린 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네트워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부서들이 각자 할 일 하면서 프로젝트 생겼어. 니네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상호 협력하는 거죠. 즉 뭐다? 짜증나는 거다. 나는 A라는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프로젝트 생겼어요. 그럼 A도 하고 B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많아지는 건 네트워크 조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거죠. 자, 그리고 포터 보겠습니다.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 산업 구조 분석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가치사슬 분석에는 본원적 활동, 보조적 활동이 있습니다. 본원적 활동에는 구매, 물류 투입, 서비스 활동, 생산, 운영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제일 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조적 활동은 이 본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보조, 도와주는 친구들이겠죠? 자,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구매 활동, 전산 정보, 회계 등이 해당한다. 자,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산업 구조 분석 볼게요. 수평적 경쟁 요인, 수직적 경쟁 요인이 있는데 이거 빼고요. 산업 구조 분석에는 총 5가지가 있다. 대체재,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 공급자, 구매자 나온다. 자, 그래서 만일에 시험 문제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근데 문제가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죠. 자, 근데 어떻게 나오냐? 공급자의 역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뭐 구매자의 분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자 구매자 아니니까 요거 아닐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5개 단어 중에 이 5개 단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맞는 말이니까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퀄 보겠습니다.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죠. 자, 서비스의 퀄리티는 어떻게 나타나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자, 유형성, 설비나 장비 등 물리적으로 구성된 외양. 자, 어떻게 생겼냐? 요런 게 서비스 퀄리티가 되는 거고요. 신뢰성,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한다. 내가 이 물건을 사도 괜찮겠냐? 믿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응답성, 고객의 부름에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내가 이걸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확신성, 고객에게 직원들의 능력이나 예절을 전달하는 것. 자, 이거는 상당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 되겠죠? 그리고 공감성, 고객, 개개에게 보이는 직원들의 배려와 관심들이 서비스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어요. 총 4가지 있는데요. 거친 남성, 열심히 일하고 노는 거, 사운을 건다, 과정 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거친 남성. 거친 남성이에요. 뭔가 성격 되게 급할 것 같죠? 위험 요소가 많아요. 대신 피드백이 빠릅니다. 뭐 하나 안 되면, 야, 이거 왜 안 됐어? 아, 이거 이래서 안 됐어요. 그럼 빨리 고쳐. 이렇게 피드백이 빠른데, 대신 성패의 차이가 커요.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크죠. 자, 그리고 강력한 리더와 리더의 경영과 행동이 반영된다. 이런 게 거친 남성의 문화의 특징이고요. 자,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예요.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위험 요소가 낮아요. 그리고 피드백도 빨라요.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면하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적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는 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됐죠. 자, 사운을 거는 문화예요. 뭐든지 우리가 운을 걸고 하는 거는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르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고 피드백이 심지어는 느려요. 자, 게다가 운을 걸다 보니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거는 거친 남성 문화와 똑같죠. 성패 차이가 커서 모험 요소가 있지만 결과가 또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의사 결정을 상급자가 하지만 나머지 일상적 결정은 이제 마케팅 부서의 팀원들이나 이런 하급자들이 하게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정 문화 보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험 요소가 낮고 피드백이 느려요. 현실에 충실하며 안정적이지만 성패 여부가 언제 결과 나올지 뭐 잘 모른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하면 좋다? 은행, 정부, 공기관 등이 해당하는 것이 과정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뭐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까지 깔끔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용어 설명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거시적 환경, 큰 환경이죠. 정치, 사회, 경제, 기술적 시장 환경 이런 것들 되겠고요. 미시적 환경은 좀 작겠죠. 경쟁사, 중간상, 그리고 고객, 단체 등의 환경 요인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닝, 디배닝 볼게요. 배닝은 컨테이너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럼 디배닝은 컨테이너에서 물건 빼는 거겠죠. 그리고 체화재고, 재고는 재고인데 체화재고는 뭐냐?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는 수중에 정체되어 있는 재고예요. 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자, 왜 일어나냐? 이 체화재고가 예측 실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측 실패로 인한 생산 과잉이나 경기 불황으로 발생 가능하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체화재고는 뭐 우리 보통 채찍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 현상. 자, 그리고 원스톱 쇼핑 볼게요. 한 곳에서 필요한 쇼핑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슬로 욕구 이런 순서 외울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서 상위입니다. 생리적, 안전, 소속감,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자,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은 욕구다. 가장 최종에 이루어지는 욕구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슈머 보겠습니다. 프로듀스 플러스 컨슈머죠.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이 제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테넌트는 임차인, 임차 점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해설을 제가 꼭 드리는 부분은 용어 선택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용어들을 다 아셔야지 우리가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넌트 믹스 볼게요. 자, 테넌트끼리 경쟁보다는 경합 상태인 쇼핑센터나 경쟁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각지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예요. 그래서 1면 각지는 없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니까 자, 1면, 2면 각지, 3면 각지, 4면 각지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획지는 뭐냐? 건축용어로 구획 정리를 하는 한 단위 땅이에요. 그냥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티센 다형. 자,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보시면 근접 구역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하여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는 방법. 근접 구역법이 그냥 이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가까운 데를 간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점포 형태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 시그마 있어요. 6 시그마가 숫자로 표현하면 100만 분의 3.4라는 뜻입니다. 자, 100만 분의 3.4가 뭘 의미하냐? 자, 결합률을 이 6 시그마로 낮추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6 시그마다 외우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종류는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카리스마.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와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가지게 하는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라는 거 조금 다르죠. 참여적 리더십. 카리스마와 구성원이 업무 관리, 의사 결정에 참여시킨다. 카리스마도 있는데 구성원이 업무 관리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를 시키는 거죠.
성취 지향적, 성과를 강조하고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시켜 구성원들이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짜증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서번트 리더십 보겠습니다. 제일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람은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 서번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럼 경로 파워 보겠습니다. 이 영향력, 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 내용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먼저 강제력 보겠습니다. 뭔가 강제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A가 지금 갑이라고 보고 B를 을이라고 볼 건데요. 자, A가 B에게 행사하는 처벌이에요. 자, 물건을 일부러 끼워 판다던가, 말 안 들으면 지역권 철회시킨다던가, 대리점 보증금을 인상시켜버린다던가, 이런 게 강제력에 해당하고요. 보상력은 반대로 A가 이제 B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리베이트나 할인, 금융지원, 판촉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합법력은 A가 행사하는 영향인데요. 이제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권리 이런 것들이 합법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준거력 보시면 준거가 기준이죠. 이 기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자, A가 B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이름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우리 회사 목표 멋있잖아. 소속감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준거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력은 A가 B에게 전수하는 기술입니다. 전문 기술이겠죠. 경영 지식, 직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력은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의 공유로 발생하는 영향이다. 그래서 5번,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1번에서 4번 내용이 상당히 섞여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중간상의 필요 이유 보겠습니다. 자, 중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구조로 간단히 하면은 유통업체가 있고, 그리고 소매업체가 있고, 그리고 공급업체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유통업체가 중간상이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총 거래수 최소 워칭입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이 개입함으로 단순화, 통합화되어 거래 비용을 감소한다. 중간상이 생기면 오히려 지금 유통 경로에 오히려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상이 오히려 있는 것이 다른 이상한 개미들이 꼬이지 않게 방지를 해주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비 우위 원칙이에요.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즉 중간상이 추가됐다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하나의 전문가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유통이나 제조를 다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유통을 하는 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편하겠죠. 난 제조만 하면 되니까 그동안 제조에 집중을 잘 못했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간상이 생기면은 서로 각자 잘하는 거 하니까 더 좋아지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화 원칙 비슷한 내용이죠. 유통 경로상에 수행되는 수송, 배송, 보관, 위험 부담 및 마케팅 활동 등 각 경로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의 활동을 맡아 분업하는 것이 낫더라. 즉 우리 중간상들 다 모여봐. 야, 너 뭐 잘해? 난 유통 잘해. 너 뭐 잘해? 난 마케팅 잘해. 야, 그럼 우리 각자 하는 거 잘하자. 그러면은 우리 최고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집중 준비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매상이 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이 감소되면서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량 내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파는 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 기능마저 업그레이드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중간상 때문에.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물류 영역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조달 물류라는 것은 뭐냐? 물류 조달, 말 그대로 이제 물류가 조달되기 시작한 거죠. 자,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달 시작. 조달해서 창고 갔어요. 자, 창고 입고됐어요. 자, 생산 물류는 뭐냐? 자, 자재 창고에서 지금 입고가 됐죠. 조달 물류를 해서. 자, 그럼 자재 창고에서 이제 생산 공정 창고로 가는 거예요. 자, 생산하러 만드는 창고로 가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생산 물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상품이 고객들에게 배송이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원해요. 물류 활동해야죠. 이게 반품 물류고요. 자, 폐기 물류는 뭐냐?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 등으로 손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폐기 물류를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회수 물류는 반품 물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회수하긴 하는 건데 뭘 회수하냐? 팔레트. 자, 물류 쌌을 때 깔아놨던 것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것이 회수 물류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고객에게 물건 전달하는 게 판매 물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성장 전략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요 네 가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도식화를 해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입해요. 자, 그러면은 신제품, 제품이 앞에 나와요. 다각화 전략이죠. 다각화. 자, 제품 개발 전략은 뭐다? 신제품 개발로 기존. 자, 그러면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한다. 제품 개발. 자, 그럼 시장 개발, 시장 침투는 둘 다 시장 들어가면은 기존 제품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아니죠. 자,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 진입해요. 그렇구나. 자, 시장 침투죠. 근데 앞에 썼으니까 이번에는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침투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도식화를 해서 외우신 게 절대 안 헷갈리실 거예요. 요거 문제 나오면은 놓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세점, 체인점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규 연세점. 자, 동일 자본에 속하는 많은 수의 복제 점포가 각지의 분산해 중앙본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소매 조직이다. 자, 무슨 말이냐? 그냥 이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자본이라는 건 회사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자, 그 회사 하나가 똑같은 매장을 여러 개 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영점형은 말 그대로 체인 본부가 직접 소매 점포를 운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 상품 공급, 경영 지도를 해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이 마스터, 우리 신용카드도 마스터카드면 해외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 현재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것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다. 맥도날드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형 체인. 자, 말 그대로 체인점인데 조합이 있어요.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냐? 공동 구매도 하고, 공동 판매도 하고, 공동 시설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의형 연쇄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대신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럼 이거는 내가 해줄게 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춰주기도 하며 경영의 독립성과 연쇄점화로 얻는 이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연쇄점이 임의형 연쇄점이다 라고 내용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2 보겠습니다. G이 아니고 JIT죠. 자, JIT 일단 뭐냐?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 내가 마침 필요한 시간.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겠죠? 자, 적기 공급 생산 시스템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발주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아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가를 절감해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내가 10개를 팔아요. 하루에 10개를 팝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최소 내가 10개씩은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하루에 10개 파는지 셋째를 잘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20개씩 주문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보니까 70개가 남았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JIT를 경영 기법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루에 필요한 게 10개예요. 자, 근데 혹시 11개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안전재고까지 포함을 해서 주문을 하자. 그럼 우리가 굳이 물건을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냐. 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J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상품이 적시에 도착하므로 제로 재고나 극소량의 재고를 유지하므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JIT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재고는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누가 가지고 있냐? 공급업체가 가지고 있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JIT2는 뭐냐? JIT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맨 처음엔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적시 필요한 것만 알면은 했는데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복하는 업체나 내가 물건 10개를 발주했어. 그럼 바로 주문 들어가면 되는데 물건 발주 10개 받은 데서 얘네가 10개 주문했대요. 10개 주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보고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 아니냐? 우리 이런 거 한번 줄여보자. 이런 것만 줄여도 우리 이런 비효율들 원가 절감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만 줄여도 우리가 원가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JIT2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조금 더 초점을 갖춘 게 있다라고 하면은 JIT2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 브랜드 볼게요. 스파 브랜드 우리 보통 청바지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청바지 회사 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유통까지 해버리는 소매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내가 파는 물건들을 내가 유통까지 해요. 자, 그러면은 뭐가 이득이냐? 내가 파니까 뭐가 잘 팔리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팔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소매점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돼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고, 대량 생산하니까 규모의 경제죠. 제조 원가를 낮추어지죠. 자,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요, 제조 원가를 낮추고 빠른 상품 회전율을 특징으로 하고요. 기존 자사 제품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냥 잘 팔리는 거죠. 잘 팔리는 것만 다루니까 상품에 대한 만족도 높겠죠. 자, 그래서 이 스파 브랜드의 가장 또 잘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예상, 이런 예측 정보들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까지 깔려 있다는 거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RP 보겠습니다. 자,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말만 뜯어보니까 내가 이 자재를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세우자. 이 내용 같죠? 자, 그래서 적시에 정량의 물품을 제공해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한다. 어디서 봤었죠? JIT 내용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계획 및 생산 능력 계획을 수립하기에 좋다. 즉, JIT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MRP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유통관리사 지금 바로 시험 보셔서 합격할 만큼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 주문하기 참 편하겠죠. 자, 채찍 효과 나왔습니다. 채찍 효과 정말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정보가 상부로 가면서 왜곡되거나 지연되면서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제조업체가 있어요. 물건을 제조했어요. 자, 그럼 이걸 공급하는 게 있고요. 유통업체가 있겠고요. 유통업체에 소매자 갖다 주겠죠. 소매업체에서는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찍 효과라는 건. 자, 소비자가, 자, 포켓몬빵, 포켓몬빵 최고야.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자, 어쨌든. 포켓몬빵 최고하니까 소매점에서, 아, 포켓몬빵이 잘 팔리는구나. 유통업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포켓몬빵이 잘 팔려. 이런 게 유통업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공급업체에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포켓몬이 인기가 좋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업체, 그래? 하면서 제조업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일본 제품이 인기가 좋대.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왜곡돼 버렸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소매업체가 유통업체한테 포켓몬 빵이 인기가 좋대라는 거를 들었어. 이거 전달해야지. 라고는 했는데 한 일주일 뒤, 막 2주일 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유통업체가 이제 안녕하세요. 물건 배달 왔어요 했는데 마침 잘 왔어. 내가 오랜만이네. 야, 그때 소비자가 뭐랬더라? 야, 포켓몬스터가 인기가 좋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이 짧아야 된다는 효과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채찍 효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유통 주체들이 있겠죠. 이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요 예측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공유를 해줘야 돼요. 혼자 예측하고 있으면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감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공유가 핵심이고요. EDLP, Everyday Low Price 등 이런 물건을 빨리빨리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관리 전략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준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채찍 효과를 감소시킨다. 자, 이게 뭐다? 전략적 파트너십 하면은 정보 공유 되잖아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면은 잠시 뒤로 가셔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이 채찍 효과는 정말 매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진, 회전율에 따른 전략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마진, 고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유명한 제품이나 임대료가 싸거나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내방하는 경우에는 저마진, 고회전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편의품들이 많이 해당을 하겠네요. 자, 우리 배추 사러 가야겠다 하고 사러 가죠. 자, 이미 결정을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마진이라는 것은 물건이 싼 제품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거 해당하시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유명하지 않은 제품, 임대료가 비싼 지역, 복잡하고 소매점포 조직, 고객이 내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전문품이나 선매품들 이런 것들 해당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왜 도움이 돼요. 자,
자, 어쨌든 상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권이라는 건 한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고객의 지역 범위죠. 그래서 내가 여기 점포가 있으면은 한 이 정도에 있는 고객들은 우리 가게로 그래도 뭐 걸어서라도 오더라. 이런 게 이제 상권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거 되게 엽전같이 생겼네요. 자, 어쨌든. 자, 이 상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1차, 2차, 한 개 상권이 있는데 한 개 상권은 3차 상권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자, 그럼 1차 상권, 제일 가까운 곳이겠죠. 전체 이용 고객의 60, 65%를 흡인해요. 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겠죠. 500m 이내에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직경 1km까지는 우리의 1차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케팅 수립할 때 가장 핵심 타겟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 상권은 그 다음이겠죠.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차 상권의 고객은 지역적으로 넓게 멀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밀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개 상권은 뭐냐? 그 1차 상권도 아니고 2차 상권도 아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여기 매장 오려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한 개 상권, 3차 상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끝 문제네요. 자, 간단히 좀 쉬어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 심리에 대한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의 원칙이에요. 저 집합되어 있다. 사람이 저기 집합해 있어요. 뭐지? 저기 뭐 맛집인가 사은품인가 뭐 주나? 가보게 되죠. 그리고 보증 실현 법칙. 자,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 자, A, B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근데 여기는 요구르트 하나 더 준대요. 그러면 A 가는 게 맞겠죠? 혹은 A가 서비스가 더 좋아요. 그러면 A 가는 게 낫겠죠? 혹은 또 A 종업원이 친절해요? 그러면 A 가는 게 낫겠죠? 이런 게 보증 실현 법칙, 안전 중시 법칙,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지 않으라는 원칙, 즉 골목길을 내가 굳이 가면서 여기 가게가 있었네 라고 하는 거는 알고 봤더니 사장님 여기 언제 매장 오픈하셨어요? 10년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 있어요. 나 저기 건너서 저기 매장 가긴 좀 그런데 라고 무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말 그대로 최단거리요.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매장을 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는 거죠. 직각으로 꺾어가지 않고 쫙 이게 더 빨라. 근데 요 가는 길에 매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있는 매장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영어 한번 보고 시작해야겠죠. 자, 먼저 파워센터입니다. 자, 힘이 있는 센터죠. 자, 저가의 상품을 파는 초대형 소매 센터이자 고가의 상품도 파네요. 자, 고가의 질 좋은 의류점, 선물 가게까지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센터는 마진은 적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꾀한다. 그래서 박리담의 개념이 있다. 라는 거 파워센터 담아두시면 되고요. 자, 고객 점표법입니다. 자, 고객을 점으로 표시하는 법이에요. 자, 어떻게 표시하냐? 지도에다가 고객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애플바움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애플바움이 만든 것으로 기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무작위로 면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그 출발지를 딱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상권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고객 점표법이겠죠. 자, 면접을 통해서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상권 요인 뭐 있는지 볼게요. 상권 규모, 시장 규모, 교통량, 영업량 등 자, 택배업들이 중요하고요. 입지 요인은 시계성, 잘 보이느냐, 주지성, 잘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고객 유도시설 뭐 있는지, 동선, 도로 등이 입지 요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앵커 스토어는 뭐냐면은 우리 쇼핑몰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마트, 우리 쇼핑몰에도 마트가 있죠? 그럼 영화관, 이런 것들이 앵커 스토어가 됩니다. 즉, 우리가 영화관이 있어서 백화점에 가지만,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백화점에서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점의 입지를 좋아지게 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앵커 스토어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버퍼라고 있습니다. 자, 이 버퍼와 레이어는 GIS, 지리정보 시스템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자, 지도 주변의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을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는 뭐냐? 자, 우리 포토샵 레이어 같은 겁니다.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 격자 형태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입지 분석의 5요인,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이거 5개 외워주세요. 이거 5개밖에 없습니다. 확실성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바로 가차없이 체크해버리시면 되고요. 자리 권리금은 우리 바닥 권리금, 바닥피라고 하죠. 그리고 슈퍼마켓.
자, 슈퍼마켓은 기본적으로 셀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염가 판매, 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중앙 집중의 구매 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슈퍼마켓의 특징이고, 하이퍼마켓은 조금 더 커진 거죠. 교외에 위치하며 5천에서 만 제곱미터의 창고 형태를 가진 게 하이퍼마켓입니다. 그리고 아울렛은 우리 2월 되거나 뭐 그 유명한 명품들이 뭐 재고가 남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싸게 파는 곳이죠. 자, 홈디포. 자, 홈이니까 홈의 디포, 홈디포. 주택의 개보수에 관련된 자재들을 판매하는 것이 홈디포고요. 자,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자, 카테고리를 죽이는 킬러가 아니고요. 자, 전문품 할인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상품 구조가 갖추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뭐 캠핑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보겠습니다. 자, 중심, 뭔가 중심 하면은 도시의 중심 느낌 들죠?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자,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도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심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상권이 넓어지겠죠. 자, 이런 상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구와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인구가 크면 상권도 커진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배후 중심은 결국 중심지 역할을 해주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지,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라는 것은 상업 및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중심지 이론의 중요한 게 최대 도달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건데, 자, 최대 도달거리라는 건 중심지가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자, 이런 유통 서비스 기능들이 지역 거주자에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과연 누구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상권으로 오는가, 요 거리를 말하는 것이 최대 도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지가 한 지역 내에 보통 단 하나만 존재하고 있겠죠. 자,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은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소매를 잡고 끌어당겨요. 아,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왜 끌어당기냐 이거죠. 자, 두 경쟁 도시가 있다고 볼게요. 자, A 도시와 B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상권이 A 도시, B 도시 상권이 있겠죠. 자, 이 상권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가 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C 도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C 도시가 있는 주민들이 A 도시로 가냐 B 도시로 가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진짜 어렵게 놨어요. 상권의 규모가 크면은 가고 거리가 가까우면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가깝고 규모가 크면은 거기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점포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주변 도시에서는 점포가 더 많은 곳으로 쇼핑을 하러 갈 거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해요.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공식 외우겠습니다. 자, B도시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하고요. A도시 인구가 5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B도시 인구 10만, A도시 인구는 5만이에요. 자, 그럼 A도시까지의 거리는 자, 10km고 B도시까지의 거리도 뭐 10km라고 보겠습니다. B도시까지 거리 10km, A도시까지 거리 10km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B도시의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준도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준도시, 그러니까 B도시, C 지역으로부터 지금 중심은 C가 되겠죠? 자, 근데 B도시로 갈지 A도시로 갈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C에 있는 사람이 B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기준 인구가 밑에 되는 거고요. 만일에 A도시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A도시 인구를 분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B도시로 갈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준 도시가 B도시예요. 자, 그러면 10km, 10만에 5만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자 10km 거리는 똑같아요. 1이니까 자, 그러면은 거리는 똑같아요. 자, 제곱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반비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반비례라고 했어요. 거리랑. 그러면은 2분의 1제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봤을 때는 B도시로 갈 확률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1의 반비례. 제가 지금 숫자를 좀 잘못 설정하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B도시로 갈 확률이 지금 계산을 해보자면은 제가 좀 억지로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B도시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뭐, 2배다라고 지금은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숫자를 좀 잘못 설정을 해서 지금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B도시까지가 10km가 아니라 5km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A까지는 10km고 B까지는 5km예요. B가 더 가깝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자, 2분의 1 제곱을 하면은 1분의 4. 2가 이제 1분의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분의 4 해주시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B로 갈 확률이 보통 2배 정도 된다. 그런 말은 뭐냐, 10명 중에 적어도 뭐 7.5명은 B도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공식, 기준 도시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기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레일리의 법칙을 좀 더 보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가까우면 거기로 간다. 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공식이 좀 달라요. 시험 문제는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구하는 공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확실히 해볼게요. 자, A도시가 있고요. B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C도시가 있어요. 자, C고객이 이번에는 A 지역으로 가서 쇼핑을 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도시에는 우리가 2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할게요. 자, B도시에는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A도시까지의 거리가 지금 필요하죠. 우리 기준 지역은 A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리는 10km가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넣어볼게요. 기준 지역, 우리 A로 갈 확률을 구하니까 20만, 외부 지역은 B죠? 5만 넣겠습니다. 거리는 10이에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1 플러스, 자, 20분의 5는 4분의 1이죠. 루트에서 빼내니까 2분의 1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번분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3은 1분의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3분의 20 되죠. 숫자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 대충 계산해 보면은 뭐, 한 6.6 나올까요? 자, 6.6666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6.66. 자, 요게 A로 갈 확률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이번엔 허프의 확률 모형 보겠습니다. 자, 허프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소비자가 그럼 점포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는 확률이 있다, 이거죠. 자, 뭔데? 거리와 매장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 본 거예요. 뭐야, 결국 컨버스랑 레일이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척을 해요.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소비자가 어떤 사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두 가지인데, 자, 이 상업 집적의 점포 면적에 비례하고 장소에 도달한 거리의 제곱 반비례해. 지금까지 레일리랑 컨버스는 자, 소비자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구했죠. 자, 허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이 소비자가 어떤 점포를 갈지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해보니까 규모 크고 가까우면 거기 가더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지금 두 개밖에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다양한 변수가 정말 많겠죠, 사실은. 자, 요런 거는 근데 좀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MCI 모형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 간단히 외워주세요. 허프 모형을 발전시켜서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만든 것이 MCI 모형이다. 그래서 허프 모형에서 발전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MCI 선택해 주시면은 뭐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하지만 또 외워야 되긴 하죠. 자, 용적률과 연면적 비율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것들을 제외해주고 어떤 것을 포함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돼요. 즉,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층, 4층, 3층, 2층, 1층이 있어요. 자, 근데 한 층당 100이에요. 100m 제곱 크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층 100, 2층도 100이죠? 자, 요거를 층마다 다 더해줘요. 자, 다 5층 더했습니다. 근데 2층에 주민 공동시설이 50m 제곱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빼줍니다. 50 빼줘요. 자, 근데 1층에 내부 주차장이 70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것도 빼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지하가 2층이에요. 지하 2층은 좀 더 커요. 200m 제곱이래요. 자,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지하는 빼야 되죠?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제외돼야 되는 내용들 빼고 나머지 층 다 더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더해준 다음에 대지 면적이 제시가 돼서 나올 겁니다. 대지 면적은 300이더라. 자, 그러면 그걸 더한 것들이 이제 300으로 나눠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연면적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연면적에서 제외해줘야 되는지 눈여겨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소매 점포의 매출 추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직 매출이 안 났는데 어느 정도 날지 한번 추정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유추법이에요. 자, 내가 유사한 점포나 같은 점포들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매상고를 산출해보는 거죠. 자, 내가 햄버거 가게를 차리려고 해요. 자, 햄버거. 자, 근데 내가 차리려고 하고 보니까, 이 동네에 내가 차릴 건데, 여기 햄버거 가게가 있나? 보니까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아, 저기는 그럼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보는 거죠. 혹은, 여기 스파게티 가게겠어요. 그래도 햄버거 가게는 없지만 양식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양식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좀 유출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추법은 신규 점포를 낼 때 많이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존 점포에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유추법의 핵심은 신규 점포에 보통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로 회귀분석법 볼게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회귀방석으로 계산했다. 자,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정해서 가능 매상고 산출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키가 160인 친구가 있고요. 키가 180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몸무게가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자,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 나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키 크면 몸무게도 많다. 근데 이게 다 그러냐? 다 그렇진 않죠. 160이어도 몸무게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180이어도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키 크면 크다라는 이 변수가 뭔가 말이 안 맞아. 야,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변수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입맛의 차이가 있어. 160이나 키도 중요하지만 자, 입맛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먹어. 그럼 살이 더 많이 쪄. 혹은 운동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키 크면 몸무게가 많다라는 기본적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또 책정을 해본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또 키 크다고 해서 몸무게 많은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회귀분석법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럼 체크리스트 볼게요. 자,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하여 사전에 결정된 리스트로 점포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지점에 점포를 차릴 건데 여기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여기 공사를 많이 해. 여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여기 차리면 좋을까? 여기 차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요. 자, 내가 변수들을 설정을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해와 사용은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굉장히 주관성이 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로 예상 매출액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의 해석, 선정 이런 것들 내가 직접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타당한 건가 그런 단점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유추법이 좀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추법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유추법이란 신규 점포가 입지하려고 하는 상권의 유사 점포를 선정하여 유사 점포의 매출액, 상권 등을 파악하여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서술적인 방법에 의한다. 자, 논리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유추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신규 점포에 먼저 입지 조건을 파악해요. 자, 그리고 유사 점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출점 예상 상권을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해서 나누고요. 그 지역에서 1인당 매출액을 한번 추정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추법들은 상권 규모나 경쟁 정도, 고객 특성이나 광고에 활용할 수 있고요. 점포 확장 계획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요거는 통째로 다 달달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CST 맵까지 볼게요. 자, 이게 왜 나오냐? 갑자기 CST 맵이 기본적으로 유추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CST 맵은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추법을 사용해서 상권 규모를 파악을 하고요. 고객 점표법, 아까 뭐라 그랬죠? 고객을 점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지도에. 애플바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면접, 인터뷰를 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출발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해서 상권 규모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ST 맵에도 고객 점표법이 들어가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디 쓰냐? 광고, 홍보, 판촉 전략 쓰고요. 상권 잠식 상태와 경쟁 정도를 가늠하고 점포 확장 계획 활용하는 데 가능하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유추법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유추법을 잘 외워두시면 CS 맵은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MNL 모형이라도 나와요. 자, 요거는 뭐냐? 상권 내 고객들이 각 점포의 선택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이거 허프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허프랑 조금 달라요.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에 MNL 모형이 나오면 보통 루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자, 요 내용들도 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의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요 내용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BPI 보겠습니다. BPI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시장의 구매력 지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내가 가격을 차리면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은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보는 거죠. 자, 뭘로 추정하냐?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소매 매출액, 세 번째 유효 소득으로 구한다는 거 세 개 외워주시고요. 자, 이 BPI가 크면은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 말이 뭐냐? 이 시장은 매력 있는 곳이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식 보시면요. 인구 비의 0.2, 소매 매출액 비 0.3, 유효 구매 소득 비 0.5를 곱해요. 자, 그럼 유효 구매 소득 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0.2 더하기 0.3 더하기 0.5 하니까 100%예요. 자, 인구비는 20%, 소매 매출액비는 30% 영향이 있고 유효구매 소득비가 50% 영향이 있구나.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유효구매 소득비,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 요 순서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RS, MEP 보겠습니다. 자, 요거 교재 보시면 내용 상당히 길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IRS라는 건 소매 포화 지수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한 지역 내에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합니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볼게요. 자, 잠재 수요도 표현하며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 매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얘가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 가게가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경쟁이 아주 박 터지는 겁니다. 막 여기 완전 진짜 레드오션이에요. 자, 이런데 출점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IRS로 이 경쟁의 강도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RS는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쟁 강도가 많이 없다. 여기는 들어갈 만해. 너와 경쟁되는 상대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지역의 경쟁도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게 질적으로 과연 정말 맞는 거냐? 이런 단점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자, 근데 시험 문제 IRS 혼자 등장하지 않아요. MEP 같이 나옵니다.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예요. 자, IRS로만 보니까 여기는 내가 출점해볼 만해. 경쟁 상대가 많이 없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출점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시장이 그러면은 자, 경쟁 상대는 없어. 근데 이 시장이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어? 요거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MEP라는 거죠. 자, 야, IRS 너 혼자 다니면 그래. 내가 와서 같이 좀 도와줄게. 자, 그러면서 IRS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쇼핑 지출액을 추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 뭐냐? 야, 이 시장이 경쟁 상대도 없고, 자, 성장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출점을 하는 게 아주 이득이겠죠? 자, 그런 경우는 뭐냐? IRS가 높다. 시장 기회가 많다.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MEP가 높다. 시장이 성장할 잠재력이 엄청 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RS도 높고 MEP도 높다면은 신규 점포가 입점하기 아주 좋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IRS도 낮고 MEP도 낮다. 그러면 거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이 내용, 개념 자체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IS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자, 지리 정보를 보존,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라일리 캔버스의 소매 인력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필요해요. 왜? 우리 아까 라일리 캔버스는 거리가 또 중요하다고 했었죠.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소비자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형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GIS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자, 요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의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 점, 선, 면을 활용하는데 어떤 것들이 점인지, 어떤 게 면인지, 어떤 게 선인지 외워주시라는 뜻이고요.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 라일라
라일리, 캔버스, 컨버스죠. 자, 얘네들도 어쨌든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를 고객들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하는구나. 자, 아실 수 있고요. 추가로 면접하는 거 뭐 있었죠? 고객 전표법 있었죠? 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티센 다각형이라고 있어요. 자, 뭐냐? 공관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행 모형입니다. 자, 접근,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거죠. 자, 최근접 상가 선택 가설에 의해 상권을 설정한다. 즉,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간다. 가까운 데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시설을 이용한다 가정을 하고 있고요.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간다라는 거죠. 자, 다 비슷비슷하다면 가까운 데 가는 게 맞겠죠? 신규 점포 부지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되고 있고요. 티센다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티센 다각형을 통해서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영상들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되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많더라도 꼭 잘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영어 이해 한번 해보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수 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주는 가격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9,900원, 뭐 19,9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 있다면 단수 가격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속 가격 결정법 보겠습니다. 주 제품에 필요한 부속품, 즉 종속품이죠. 여기에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도기는 싼데 막상 면도기만 있으면 못 쓰죠. 그래서 면도날을 쓴다거나 이제 프린터와 토너 이렇게 묶여서 결국에는 혼자 못 쓰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종속 가격 결정법이 이루어진다. 자, 유인 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이거는 로스 리더라고 해요. 자, 요거 외워두시고요. 자, 어떤 상품을 비교적 싸게 팔아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많이 보셨죠? 미끼 상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EAN 국가 번호 코드는 880이라는 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리고 조니라는 단어들이 가끔 나와요. 자, 이건 뭐냐, 점포의 레이아웃을 완성한 후에 코너별로 이제 어떻게 상품을 배치할 건지, 진열 면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아웃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상품 면적, 배치를 표시하는 것이 조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점포 외장에 뭐가 있냐? 점두, 가게 입구죠? 자, 출입구 결정, 그리고 건물 외벽 등이 점포 외장되어 있고요. 점포 내부에는 벽면, 바닥, 조명, 통로,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은 뭐 상품 배치, 고객 동선,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지원 시설 등 이런 것들을 짜는 것을 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ANU 조사 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뭐 설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설문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패턴과 성향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ANU 조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HUT는요, 이 H가 홈입니다. 집이죠. 자, U가 ussage인데요. 자, 조사 대상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통 체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HUT의 H는 홈이다. 요거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CLT. 자, 조사 대상자를 모아둬요. 센터에 모아둡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즉, 조사 대상자를 다 모아놓고, 요건 어때요? 이건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해보는 거죠. 그리고 패널 조사는 기업과 계약을 맺은 소비자 집단에게만 조사를 시키는 거고요. 자, 풍선 효과 이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풍선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한쪽을 손가락으로 콕 눌러요. 자, 그렇다고 해서 풍선의 전체적인 부피가 주는 것은 아니죠. 즉, 한 곳의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풍선 효과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탈 고객 나오죠? 자, 이탈 고객은 말 그대로 이탈한 거예요.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고요. 비활동 고객은 구매 이력은 있어요. 자, 그런데 정기적인 구매를 하지 않을 뿐이고요. 지금 구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언젠간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가망 고객은 현재 고객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자사의 물건을 산 적은 없지만 광고, 홍보 등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 즉 잠재적 고객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부 고객은 조직 내부의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고객으로서 기업의 직원이다. 즉, 내부 고객은 그냥 기업의 직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존, 프라이스 라인 볼게요. 자, 프라이스 존이라는 것은 가격대별로 나눈 거예요. 자, 가격대라는 것은 가격의 고저죠. 자, 그럼 프라이스 라인은 뭐냐? 고객이 필요를 느낄 만한 분류를 추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추정한 뒤에 가격의 폭을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급품은 10만원, 중급품은 뭐 5만원 이런 식으로 평균의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가격의 폭을 나누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믹스 4P는 잘 알고 계시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네 가지가 해당되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 요소는 이 4P에 3P가 추가됩니다. people, 프로세스, 피지컬, 에비던스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 있어요. 자, 요거는 하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뭐 좋은 제품, 하이죠? 높은 좋은 제품을 일시적으로 싸게 로우 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나오는 게 델파이 조사법입니다. 자, 델파이 조사라는 것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겠죠.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전문가가 의견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델파이 조사법은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다루려면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계열 분석은 쉽습니다. 그냥 우리 일, 월, 주 이런 시간의 흐름 있죠. 그 시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고 다양한 변수, 시차 등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흐름에 일정한 간격을 설정하고 동일한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뒤 장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즉 뭐 이런 거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10만 원의 매출인데 한 달로 보니까 자,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달 50만 원 기준으로 나누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시계열 분석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박스 젠킨스 방법입니다. 자,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접합시켜서 수요를 예측한다. 자, 시계열 데이터의 성능,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산 모형 방법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올 건데, 요 수요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 수집이 어렵거나 초기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는 이 확산 모형 방법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 한번 조사를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신기술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이 확산 모형 방법으로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유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유사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예측하는 방법이죠. 즉, 우리 이거 유추법 많이 보셨죠? 자, 제품에도 유추법을 적용을 해보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시 앤 풀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시는 미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 제조업자에서 도매상,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그리고 소매상은 이제 소비자에게 푸시, 말 그대로 푸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행해야 한다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인센티브로 판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조업자가 이제 도매상에게 푸시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중간상들,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되겠죠. 그럼 판촉은 중간상이나 소매상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광고를 직접 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장점이자 뭐 단점이 있다고,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거는 산업재 시장에서 쓰기가 좋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 전략은 보통 반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판촉을 해버려요. 예를 들은 거죠. 우리 겨울이 됐어요. 호빵이 생각나요. TV 광고를 봐요. 그럼 소비자들이 마트에 갑니다. 자, 마트에 가서 여기 삼룡호빵 있나요? 했는데 없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다른 곳을 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소비자들이 삼룡호빵을 계속 찾네. 제조업자한테 우리 삼룡호빵 좀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역발주를 시키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조업자가 거의 100%의 판촉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 전략은 소비재 시장에서 쓰기 좋겠다라고까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푸시와 풀 개념 좀 잘 잡아주시면 다른 문제 보실 때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CRM 보겠습니다. CRM, 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자,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자, 고객의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이다. 자, 고객의 수요와 요구, 니즈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CRM의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객 정보를 이용을 해요. 자, 그리고 고객 행동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파악하는 거죠. 자,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고객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까지가 있는데요. 자, 이 순서 보시면 좋은데, 자, 먼저 세분화 마케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틈새 마케팅, 그리고 개별화 마케팅, 1대1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 관계 마케팅으로 포괄하면서 발전해왔다라는 이 발전 순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 가치 평가 척도가 있겠죠. 자, 이 고객, 그럼 이 고객이 지금 만족하고 있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객이냐, 이거를 평가하는 건데요. 먼저 지갑 점유율, 그리고 고객 활동 척도, 그리고 RFM 분석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이런 것들로 이제 고객 가치 평가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CRM을 도입을 해보니까 기존 사업의 수익이 향상되고요. 신규 사업 진출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기업에게 지금 큰 목표는 고객에 만족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라는 것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CLV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자, 한 고객이 어느 기업에 기여한 수익을 환산한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 CLV는 숫자로 나와요. 자, 정량적 척도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회사에 B라는 고객이 VIP예요. 자, 그럼 이 VIP 기준이 뭐냐? 이 CLV로 보는 거죠. 아, 100만 원을 썼어. 우리 회사에 100만 원을 쓰신 분이야. 그럼 VIP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객 생애 가치로 이것을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화점이 유리할까요? 인터넷 쇼핑몰이 더 이걸 측정하기 좋을까요? 당연히 인터넷 쇼핑몰이겠죠.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기록이 다 남겨됩니다. 그런 것들로 가지고 고객 생애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고객과 기업 간의 정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수치화 가능합니다. 이런 얼마나 썼는지, 몇 회를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점유율보다는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을 줄이고 고객을 유지하는 비율을 장기적으로 더 성장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유지율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객 유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 생애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RFM 분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자, 고객이 미래 구매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의 구매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RFM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R. 맨 처음에 최근, recent의 그 recent이죠. 자, 최근 언제 주문했는지,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프리퀀시, 자주 구매했는지, 빈도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구매 규모는 얼마인지, monthly,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를 했는지, 요 세 가지로 파악을 해보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고객에 대한 이 R, F, M을 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객군을 정의한 뒤 각 고객군의 응답 확률과 메일 발송 비율을 고려해 이익을 주는 고객군에게만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다. 즉 VIP에게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주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비주얼 머천다이징 BM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통 세 가지가 돌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VP예요. 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이거는 뭐냐?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쁜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여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V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PP를 사용합니다. 자, 포인트, 자,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여기 왜 들어갔느냐? 자, 고객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상품을 두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즉, 자, 제가 맨 처음에 입구에서 봤던 상품이 지나가다 또 보고 또 안쪽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상품이 또 보여요. 계속 보이다 보니까 사고 싶어지는 거죠. 아, 요게 좀 잘 팔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주력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략은 PP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IP 있습니다.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이거는 상품을 이쁘고 아주 좀 구매 욕구가 있게끔 진열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요거 되게 이쁘네. 나도 이렇게 쓰면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쁘다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한번 체험해봐도 돼요. 앉아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소매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매업의
형태가 있더라, 이 주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봤는데, 먼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순서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맨 처음에 소매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도입기죠? 도입기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성숙기 때는 경쟁을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과 이익 감소가 등장하며 쇠퇴기로 나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자, 먼저 도입기는 소매 개념을 정립 및 정착을 시켜야겠죠? 맨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매 증가율이 매우 높고요. 대신 이익은 낮습니다. 왜? 점유율을 꾀하려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중요한 게 아닌 단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기가 됐어요. 자, 이제 시장 확장도 하고 수익을 이제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투 전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숙기부터는 이제 경쟁이 시작됩니다. 특정 세분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를 해요.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존 소매 개념을 수정하여 새로운 시장에 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매 증가율은 중간이고요. 이익도 중간인 단계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경쟁이 시작된다고 했죠. 자, 경쟁 업체, 모방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구색을 기존보다 좀 더 깊이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쇠퇴기 들어왔어요. 자, 쇠퇴기 들어오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판매 증가율도 낮고 이익도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지출이라도 좀 줄이자. 자본 지출을 최소화해서 이제는 탈출을 하자라는 전략을 꾀하는 것이 이제 쇠퇴기다. 그래서 판매 증가율도 느리고 낮고, 자, 이익은 굉장히 낮은 단계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명 주기에 따른 마케팅을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볼게요. 자, 먼저 도입기 들어왔어요. 자, 먼저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죠. 자, 그럼 제품을 인지시키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 그리고 서비스를 추가한 이런 변형 제품이나 개량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를 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기는 이제 상표를 강화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마케팅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질 수 있겠죠. 자, 경쟁이 심해질 경우는 경쟁을 고려하여 가격적인 전략을 구상한다. 아, 경쟁이 심해질 때는 가격적인 전략을 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기가 됐어요. 자, 이제 경쟁이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야죠. 경쟁 우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미지 광고, 이런 제품의 광고들을 유독 많이 하게 되고요. 제품은 또 더 큰 차별화를 시도를 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쇠퇴기는 우리 이제 이익도 낮고 판매 증가율도 낮은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빠지기 전에 최대한 다 팔고 빠지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마케팅으로서 치고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 지는 해다 라면서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새로운 이론 보겠습니다. 자, 소매업 아코디언 이론이죠. 자, 우리 아코디언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뭐 이탈리아 악기인가요? 어디 악기죠? 자, 요 형태를 닮았다는 겁니다. 소매업 태가.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소매점은 시간이 흐르며 전문화된 한정 상품의 소매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진화를 한다. 무슨 말이냐? 자, 맨 처음에는 전문화된 전문품을 팔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사가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그러면 진짜 잘 팔리는 것만 한번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잘 팔리는 것만 팔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잘 팔리니까 새로운 상품을 또 추가를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는 100개를 팔아요. 100개 가량의 상품을 팝니다. 근데 이 중에 50개만 팔려요. 그러면은 우리 50개만 집중적으로 팔자. 하다 보니까 돈이 벌려요. 야, 그럼 우리 구색을 좀 더 늘려볼까? 또 100개로 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아코디언 닮았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수축, 확대 순서를 계속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품 구색이 넓은 종합점에서 제품 구색이 좁은 전문점으로 갔다가 다시 종합점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이다. 요렇게 되풀이 되더라 라는 게 소매업 아코디언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엔 변증법적 이론 보겠습니다. 변증법적의 핵심은 정반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자,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점포가 등장을 했어요. 자, 기존 점포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점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랑 B가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자, 경쟁을 하면은 서로 안 좋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좀 더 차별화, 이런 좀 더 좋은 마케팅을 구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기존 점포와 새로운 점포가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충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맨 처음에 있던 점포가 경쟁 점포가 생긴 거예요. 아, 좀 짜증나네? 경쟁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서로 막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 수준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 돼서 보고 보니까 야, 우리 둘 다 많이 발전했네?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변증법적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백화점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 백화점의 반대 특성을 가진 점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신규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과 점포가 적절하게 절충되면서 각자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게 변증법적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레바퀴, 바퀴는 빙글빙글 돌죠. 자, 그러면은 반복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저가격, 저마진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진입 성공했어요.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고가격, 고마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소매업태, 우리 성숙기, 성장기, 그리고 쇠퇴기로 거친다고 했었죠. 자, 쇠퇴기가 되니까 다시 안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격, 저마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A 점포가 진입을 했어요. 저가격, 저마진으로. 자, 근데 기존 점포들이 있겠죠? 자, 기존의 B 소비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고가격, 고마진 전략을 펼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새로운 C 점포가 등장했습니다. 저가격, 저마진으로 등장을 했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A 소비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고가격, 고마진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또 새로운 점포가 들어왔어요. 자, 당연히 새로운 점포 왔으니까 저가격, 저마진으로 들어왔겠죠. 자, 그럼 얘도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또 고가격, 고마진 전략이 펼쳐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 빙글빙글 돌더라. 그래서 소매업 수레바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중요한 이론들 같이 살펴봤던 것 같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더라도 제가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내용 잘 숙지하셔서 시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죠. 자, 용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용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미싱이고요. 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죠. 자, 스미싱의 앞에 스가 스마트폰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밍은, 자, 우리가 롤 할 때 파밍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자, 웹 링크가 목적지 주소를 사칭하는 다른 주소의 웹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빼내는 거죠. 자, 그리고 스푸핑입니다. 스푸핑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어들 좀 보겠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본능, 규칙, 절차 등이 지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처리해 확보한 거예요. 즉, 자료가 그냥 사실 팩트라면 이 정보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는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는 그저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자, 정보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르밍, 앞에 모가 모바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자, 웹루밍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 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쇼루밍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한다. 자, 모루밍이랑 차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모루밍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만 구매하는 건데 쇼루밍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한다는 게 있습니다. 자, 역쇼루밍은 반대겠죠.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 비교 후 오프라인 가서 구매한다. 자, 그래서 이 모루밍, 웹루밍, 쇼루밍, 역쇼루밍 차이 잘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블록체인 보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거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에 사용되고 있고요. 자, BYOD, Beyond Your Own Device라는 거죠. 자,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인텔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주문점 계산 방법 우리 했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최대 리드타임 곱하기 1일 평균 판매량 더하기 안전재고량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옴니 채널. 소비자가 오프라인, 모바일 등 여러 경로로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게 하는 쇼핑 체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의류 쇼핑 체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마케팅이다. 그리고 패킹 슬립,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패킹 슬립이라 하고요. 인보이스는 상품의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단위, 작은 순서대로 볼게요. 비트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리고 GM, 기가죠. 자, 기가바이트인데, 자, 그리고 테라바이트, 자, 그리고 페타바이트, 그리고 엑사바이트, 제타, 그리고 요타, 이렇게 순서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새 상품의 기준이 되는 GTIN 한번 보겠습니다. 자, GTIN이라는 것은 상품 식별 코드인데요. 이 식별 코드에 따라서 상품의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새 상품의 기준은 뭐냐? 먼저 중량이나 규격이 다른 경우, 포장 형태, 단위가 다른 경우, 맛, 향, 색상이 다른 경우,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 예시를 들어버릴게요. 자, 2가지 크기와 6가지 색상의 제품을 포장지에 사파이움으로 나누어 받기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로 판매할 경우 GTIN의 총 수는 자, 풀이 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나눈다고 했죠. 6가지 색상이에요. 자, 그리고 포장지 종류 지금 사파의 유무니까 2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포장 형태 한번 볼게요. 자, 낱개 하나, 10개들이 하나, 20개들이 하나, 총 종류가 3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36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잘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 4원칙 보겠습니다.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인데, 자, 기밀성, 북한 기밀성 아니고요. 자,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기밀성이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자, 눈과 귀를 막아버렸죠. 자,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기밀성이 막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증은 정보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이거고요. 자, 무결성은 자, 정보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되거나 변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무결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인 방지는 자, 이 사람이 내 부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농담이지만, 자, 이렇게 외워보시면 돼요. 자, 이 정보 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았는데, 혹은 정보를 받았는데, 못 받은 척,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하게 나온 게 부인 방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R 원칙 보겠습니다. 좀 욕 같지만 7R. 자, R이 라이트, 좋다란 뜻이죠. 적정한 장소, 적절한 품질, 적정한 수량, 적정한 납기, 적정한 가격, 적정한 제품, 적정한 인상 해서 7개 나온다 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식 분류 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총 5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사물지 보시면은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 약간 뭔가 두리뭉실한 느낌들이죠.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화 가능한 정보가 사물지고요. 사실지는 그냥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자, 너가 배고픈 것을 알아. 왜냐? 아무것도 안 먹거든. 자, 이게 사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법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요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라는 게 방법지가 되겠고요. 암묵지는 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나의 노하우나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가 되겠고요. 형식지는 반대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자, 지식이나 논리, 정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지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이제 지식에 관련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데이터의 형태별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니까 이 정형, 반정형, 비정형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형태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하지만 연산도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1 곱하기 1은 1이죠.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 요거는 정형 데이터예요. 자, 근데 반정형 데이터는 형태는 있는데 연산이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사람 더하기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형태는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2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 더해주면은 그냥 뭐라 하기가 애매하죠? 자, 그러면 뭐 사람이다. 자, 이렇게 명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많다. 그럼 반정형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뭐 시장의 뭐 소비율, 자, 시장의 매력도 이런 것들이 있죠. 형태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연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죠. 자, 이런 것들 비정형 데이터가 된다. 즉, 계산해 보시자면은 이제 계산이 필요한지 양식, 형태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은 이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킹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킹은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 두 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인스토어 마킹은 말 그대로 인스토어, 가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킹이죠. 자, 뭘 마킹하냐?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붙이느냐가 또 중요한데, 제품을 가공하거나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합니다. 첨가물이나 생선, 정육 제품 따위에 붙이고 있고요. 자, 요거는 라벨을 말 그대로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을 누구나 다 하냐? 그렇진 않고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매점에서 이 라벨을 사람이 직접 붙이잖아요. 제품 가공이나 진열할 때. 그러면 그거 붙이는 것도 다 인건비죠?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스 마킹은 조금 반대로 보시면 돼요. 제조업체에서 자사 상품의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하는 거예요. 자,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한다면 그 바코드는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다,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이 소스 마킹을 하냐? 생산 시점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인건비가 발생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좀 재미없는 얘기 할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웨어하우스 하면 우리 서든어택 옛날 게임이긴 하죠. 요즘도 많이 하시겠지만. 자,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공장 박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적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비휘발성으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동으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 키워드는 주제 중심적이다, 시계열 정리적이다, 비휘발성이다, 통합성이다, 관계형이다, 접근 가능성이다. 요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문제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워야겠죠? 자, 이번엔 RFID 보겠습니다. 우리 RFID 많이 들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자, 바코드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자, 월마트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IC 칩과 안테나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품에 부착됩니다. 리더기와 교신하여 데이터를 리더에 전송을 하죠. 그래서 이 RFI도 배터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이름이 나뉘는데요. 배터리가 있으면 능동형, 배터리가 없으면 수동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FID는 보통 우리가 비싼 위스키나 이런 거 뚜껑에 붙어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없죠? 그럼 수동형 RFID가 우리 위스키에 붙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RFID의 장점은 고속 이동 시나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도 인식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어 있고요. 자, 상품의 리드 타임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난 등 상품 손실 비용이 절감되고 반품 및 불량품을 추적하고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SCM 연계 방법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SCM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SCM 그러면은 이 각 분야마다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의류 패션은 QR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식품은 ECR입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신선식품은 EFR이다. 의약품은 EHCR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다 리드타임을 줄이거나 뭐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재고를 줄인다. 이런 내용들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SCM은 어떻게 연계되고 이 연계 방법, 연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영어 단어를 연결을 해서 외워주시는 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오 보겠습니다. CAO죠. CAO는 자동 발주 시스템이에요. 컴퓨터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발주를 해주는 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를 이용한다. CAO는 포스를 이용하구나. 그럼 포스랑 CAO랑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포스를 통해 얻는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와 계절 요인에 의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 실제 재고, 상품 수령, 안전 재고에 대한 정보 등을 컴퓨터가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한 시스템. 크게 세 가지의 정보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쯤 이런 재고가 필요할 것이야. 내가 자동으로 발주를 넣겠어.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CAO, 카오가 잘 운영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먼저 재고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포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잘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는 게 있겠고요.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리 공부했었던 EDI를 활용합니다. ED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켜주는 변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EDI는 기억 안 나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서 표준화 시스템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QR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QR은 뭐였죠? 의류, 자, 패션 사업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SCM 방법이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체제를 구축하고 공급체인상의 거래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산자의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QR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먼저 소비자가 만족을 해요. 자, 퀵 리스폰스, 빨리 반응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이런 것이 불편해요. 이걸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반응하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빨리 반응하려면 근데 어떻게 된다? 리드 타임을 줄여야겠죠. 이렇게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게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을 줄여서 소비자 만족을 하게 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생겨요? 재고 감축이 있다는 겁니다. 왜? 소비자가 뭘 필요한지 알게 됐으니까 그것만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팔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재고를 쌓아두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이제는 뭐가 잘 팔리고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이것만 두고 파니까 재고를 우리가 굳이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고객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네? 이게 QR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R에는 FRM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전 영상에 나왔었죠. 자,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의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요. 즉,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품 재고도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QR의 도입 효과 보니까 리드 타임 단축, 프로세싱 시간 감축,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생산비 절감을 통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고요. 전표와 EDR을 사용해 신속성이 향상됩니다. 신속성이 향상되니까 리드 타임이 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 등을 파악해서 빨리 반응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EDI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EDI는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사이에 서로 쓰고 있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을 교환을 할 때 이거를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A 회사에서는 어떤 양식을 쓰고 있으면 B 회사도 둘이 쓰고 있는 양식이 다를 수 있겠죠. 같은 정보라고 해도. 그거를 표준화해서 주는 것이 EDI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직접적인 효과는 문서 거래 감소예요. 자료 재입력 방지, 중복되는 자료들을 싹 날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 감소, 업무 처리 비용 감소라고 있고요. 자, 간접적인 효과는 재고 감소, 효율적 인력 활용,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전략적인 효과로는 이제 거래 당사자 관계 개선, 회사끼리 좀 더 소통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혁신, 경쟁 우위 확보까지 하는데 이 EDI가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 볼게요. 자, 포스 아까 우리 CAO, 자동 발주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럼 포스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볼게요. 자, 먼저 포스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매출을 분석하고요. 고객 정보 분석, 시계열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분석에서는 시간별, 상품별 등 되겠고요. 고객 정보는 객단가로 나오겠죠. 시계열 분석은 전년, 월 대비, 요번 주에 얼마 벌었냐,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상관관계 분석은 자, 이런 물건이 더 잘 팔린다. 이런 물건이 이런 시간에 이런 고객에게 잘 팔리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고객이나 점원의 부정, 방지나 계산 오류 방지 등을 하는데 포스가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포스에는 2가지가 있어요. 포스 터미널과 스토어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포스 터미널에는 컴퓨터 단말기, 두 번째 금전 등록기의 기능과 통신 기능이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포스 터미널에는 키보드, 영수증 프린터,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스토어 컨트롤러는 그 나머지겠죠. 포스 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이나 기록하기도 하면서
통계자로 작성할 때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친구가 스토어 컨트롤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어 컨트롤러 덕분에 포스 안에 있는 담겨있는 장비를 이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통관리사 핵심 마지막입니다. 자, 노나카의 셋시 한번 보겠습니다. 셋시. 자, 우리 먼저 T로 시작하는 친구 암묵지고요. E로 시작하는 친구 형식지입니다. 우리 공부했었죠? 암묵지는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노하우, 지혜, 경험, 말로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고, 이제 형식지는 논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화로 먼저 시작을 해요. 자, 보니까 암묵지가 됩니다. 즉, 요거는 뭐냐? 노하우 전수, 경험 전수, 현장에서 일어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자, 이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다, 이거죠. 자, 외면화, 표출화로 가니까 이 암묵지, 내가 배웠던 암묵지가 이제 형식지가 돼요. 자, 이 장비를 쓰는 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내가 글로 남겨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왼쪽 레버를 앞으로 밀면은 지게차 틸트가 뭐 앞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형식지로 쓴 거예요. 책이나 매뉴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컨비네이션, C 연결화 혹은 종합화로 오니까 이제 형식지가 돼요. 자, 우리가 글로 봤던 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매뉴얼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가 연결화, 종합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이제 내면화 됩니다. 이제 이 형식지를 보고 이 시스템을 보고 내가 안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해보다 보니까 암묵지가 돼요, 다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면화. 야, 이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사회화로 반복이 되고 있더라라고 누가 얘기했다? 노나카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나카 셋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잘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은 노나카 문제는 충분히 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관리사 정말 중요한 내용들 90문제 살펴봤고요. 자, 90개 전부 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다 외우고 이 90개라도 꼭 외우고 시험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잘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서 좋은 결과로 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